안녕하세요. 험난했던 시집살이 마침표를 찍고 온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학벌이 제일 좋은 간판이랍시고 그걸 따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하필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됐으니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명문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유식해 보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열심히 자기 몫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학벌 때문에 무시받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를 보면 학벌은 변변찮아도 자기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밥벌이만 잘하고 산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살면서 제 인생이 대학 하나 때문에 부끄럽다거나 떳떳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가기 전부터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별 볼 일 없는 제 간판이 화근이 되었죠. 곧 어머니 보는데 당신이 선물 준비라도 같이 도와주라. 내가 어머님 취향을 잘 모르잖아. 그래도 이왕 드리는 거 마음에 드는 걸 주면 좋잖아. 하나를 제대로 준비할지 다양하게 살지 그것도 어렵네. 첫 만남인데 신경 써야지. 선물 같은 건 까다롭게 안 보시는 편이라서 괜찮을 거야. 그보다 응? 뭐 다른 게 있어? 그게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줘. 알았지? 뭐야. 갑자기 겁나네. 알았어. 얘기해. 우리 엄마 만날 때 혹시 대학 이야기 물어보면 그냥 나하고 같은 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 어차피 당신 과 우리 학교에도 있으니까. 엄마가 졸업장까지 찾아볼 것도 아니고.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저는 남편이 굳이 그런 불필요한 거짓말을 시키는 이유를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괜히 노여움 사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실은 우리 엄마가 학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 아무래도 옛날 분이라서 그런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서울대 못 갔다고 엄마가 몇 날 며칠을 우셨다니까. 주변에선 다 좋은 대학 잘 갔다고 하는데 제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이고 절에 들어가서 백일 기도까지 하고 그러실 정도였으니까. 그래, 뭐 어머니 마음은 나도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이걸 나중에 어머니가 아셔도 불쾌할 일이고 어찌됐든 속이는 거잖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편견 없이 당신 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당신하고 나랑만 입맛 주고 가면 이 일은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할 사람 없어. 무슨 소리야. 편견은 지내면서 없앨 수 있어도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 지방대 졸업했어도 그때 배운 전공으로 여태 일만 잘하고 살았어. 내가 백수도 아닌데 굳이 속일 이유가 없잖아? 설마 당신도 어머니하고 같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엄마한테 괜히 시작부터 점수 깎이고 들어가는 기분 들어서 그런다니까. 당신이 학벌 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그걸 1번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도 아직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아무 문제 없어 지금까지. 뭐를 어머니한테 말 안 했다는 건데. 내 연봉이랑 직급. 그런 걸 속일 생각을 해? 당신이 그렇다고 나까지 그러면 되겠어? 언젠간 다 밝혀지게 돼 있어. 당신도 빨리 정리해. 그리고 이 문제는 만나서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어차피 극복해야 할 문제잖아.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저는 학벌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걸로 충분히 저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시어머니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학벌이 중요해도 사람이 괜찮다 느끼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만나고 보니 이 문제는 결코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남편이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어머니를 대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제 앞에 거대한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 대학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처음 들어보네. 지방에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다닌 과가 경쟁이 높은 편이에요. 대학원은 왜 안 갔어? 집에서 지원해주기 힘들다고 그러셨니? 아니요,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그래도 취업이 빨리 됐거든요. 직장을 괜찮은 곳에 가서 만족하고 지내다 보니까 굳이 대학원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시어머니는 제 선택이 도통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갸우뚱하며 이 말씀을 하셨죠. 난 솔직히 말이다. 못 배우고 커서 배우고 싶은 게 한이 된 사람이란다. 너희처럼 공부만 하고 살아도 되는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대학을 좋은 데로 안 갈 수가 있어? 그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어야지. 이건 평생 너한테 따라다니는 간판인데 넌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 그게 또 자식한테는 자랑이 되는 거야. 아, 네. 그래도 어머니, 요즘은 학벌 그렇게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람 채용할 때 학벌 안 보고 일 경력만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뒤떨어진다는 소리니?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서러움 때문에 자식 교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킨 분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든 상황인데 폐물까지 팔아가면서 자식 교육을 한 분이니 얼마나 그 열망이 컸겠어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어머니에겐 학벌이 평생 뒤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진 콤플렉스 문제처럼 보이긴 했지만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난 우리 아들 둘 유일한 자랑이 좋은 대학 보낸 거야. 나는 못 먹고 굶더라도 우리 애들 학원비는 챙겨줬어. 대학 붙고 동네방네 현수막 뽑고 연락받았는데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내가 이 가슴이 찡하고 뛸 정도란다. 그래서 내 욕심이 며느리도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애였으면 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원래 좋은 걸 하나 갖고 싶으면 포기하는 것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그랬다. 내가 진지하게 묻는데 너 다시 공부해서 3년 안에 대학원 들어갈 수 있겠니? 기왕이면 이대나 서울대로 그 정도 돈은 모아둔 거 있지? 네? 갑자기 대학원을요? 시어머니와 첫 만남에서 대학원 졸업장 받아오란 소리를 들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제 학벌 때문인지 저에 대한 다른 질문 하나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거 결혼까지 가려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와서 결혼해도 되잖니? 그게 뭐 사법고시도 아닌데. 어머니 생각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제가 학벌이 좋지 않다고 작아지거나 부끄러웠던 적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에겐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란 건 알지만 저한텐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발판일 뿐이고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안 가겠다는 거네. 이름도 모를 지방대학으로 만족한다고? 그래. 배울 의지도 없구나. 꼬인 인생 고쳐서 좋게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참나. 그럼 더 할 이야기도 없겠다. 저도 얼떨결에 어머니와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용기 내 어머니 팔을 붙잡고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이제 만난 지 30분도 안 지났어요. 어머니 대학 이야기 말곤 어머니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제 모습 좋게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틀려먹었어. 나는 그게 전부인 사람이거든. 이만 일어서마. 그리고 네가 갖고 온 선물은 못 받겠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안 받아. 그래도 선물은 어머니 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예, 그렇게 부르지 마라. 피차 서로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꾸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으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 만났던 것도 없는 일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차갑게 일어서서 나가버렸고, 저는 선물 하나도 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다시 챙겨서 밖을 나왔습니다. 걱정됐던 남편이 근처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서러웠던 마음이 쌓여 있었던 거죠. 울지 마. 우리 엄마가 잘못한 일인데 당신이 왜 울어? 혼자 보내서 미안해. 어머니가 대학 이야기 말고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 내가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난 그래도 어머니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선물도 안 들고 그냥 가시고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까지 하셨어. 우리도 이제 끝이야. 끝은 무슨 끝?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무조건 책임질 거야. 엄마가 이럴수록 우리까지 약해지면 안 돼.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마음 절대 안 접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 사람 품에 안겨서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엉엉 울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냥 같은 대학 나왔다고 하자고 그 말 듣지 그랬냐고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제 편에 서서 미안하다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면서 이야기해주니 저도 쉽게 헤어지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지금 보면 그 당시엔 약간의 오기 같은 게 발동한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걸 어머니 마음대로 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룬 채 한동안 지냈습니다. 저도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남편도 그 문제로 계속 시어머니와 갈등만 심해져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묘하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삼촌이었죠. 우리 조카 잘 지내고 있지? 아니 너 이 녀석아 삼촌 안 보고 싶었냐? 삼촌 어쩐 일이에요? 이번에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아유 매일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이 빵 쪼가리나 주워 먹고 사니까 사는 재미가 있어요 말이지. 아유 얼큰한 한국 음식에 소주 생각이 간절해 죽겠더라. 향수병이 생겨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리고 뭐고 무슨 소용이냐. 일단 와버렸어. 정리도 아예 못하고 와서 큰일이다. 아유 못 살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할 땐 듣지도 않고 가버리더니 이 다리로 괜히 식구들만 고생시키지. 아니 나는 혼자가 편해. 아니 근사한 외국인 작은 엄마라도 한 명 만들어주지. 어떻게 아직도 혼자야? 사실 삼촌은 사고로 다리 한쪽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재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절뚝거리는 상태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 엄마와 아빠가 나서서 같이 살 집까지 구했는데 삼촌은 다 거절하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빠도 삼촌과 사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빠 딴에는 삼촌을 돕고 싶었는데 우리를 피한다고 느꼈을 법도 하죠. 그래서인지 한국에 한번 들어오지도 않고 지내더라고요. 우리 조카 똘똘하게 잘 컸더라. 너 회사도 괜찮은데 들어갔던데 이제 대리 달았어? 이 녀석이 재주는 좋네. 하이 어릴 때 보면 공부도 지지리 못할 것 같더니만 말이야. 내가 삼촌 한다면 하는 애야? 날 모르네. 아빠한텐 연락했어요? 그건 아예 정리하고 들어오면서 천천히 하려고. 그러니까 비밀이야. 오늘 내가 연락한 것도 너도 알잖냐. 네 아버지 성격에 나 편하게 해준다고 집 알아보고 여기저기 먼저 움직일 게 뻔한데 그러면 또 미안해서 보기 힘들어. 알지. 그래도 삼촌 나는 한번 만나주라. 나 소주도 삼촌보다 더 잘 마실걸? 이 녀석이 다 컸네. 우리가 술을 마시고. 그러자 그래. 유쾌한 삼촌 목소리만 들어도 꿀꿀한 기분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부모님께도 우리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지 못했거든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다 해버릴까 했는데
집도 못 들어가고 매일 시어머니와 다투는 남편을 보니 이 일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었죠. 또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되더라도 괜히 감정만 상할 문제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런데 삼촌이라면 제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겠다 싶어서인지 괜히 만나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든든한 거 있죠. 한참 삼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삼촌이 우리 조카 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만난 김에 사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실은 삼촌이 외국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하나 있거든. 한국에 사업할 생각으로 온 거야? 그것도 있지. 사실 삼촌이 다리 아프고 나서부터 장애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 같고 그래. 하나씩 불편한 걸 견디면서 산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성실하게 어디 출근해서 일하고 내 힘으로 돈도 벌고 자립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자, 지금부턴 제가 구상한 사업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어떤지 조카님 말고 대리님 생각으로 가감없이 말해 주십시오. 대리님이 괜찮다고 하면 제가 모셔갈 겁니다. 들어보니 삼촌은 이 사업을 장애가 생긴 뒤부터 줄곧 생각한 모양이었죠. 절대 하루 이틀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숨김없이 브랜드에 녹여서 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또 브랜드를 기획하는 일이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삼촌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또 그렇게 좋은 취지의 일이라면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 생기더라고요. 아예 어떠냐? 네 앞에서 설명하려니까 더 부끄럽다 야. 너무 좋은데 삼촌? 한국에는 아직 이런 브랜드가 많이 없어서 요즘 소비자들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건강하게 잘 만들 수 있다면 착한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 삼촌이 그분들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게 뜻깊은 것 같네. 그럼 우리 둘이 이것도 비밀로 해서 아예 제대로 시작 한번 해볼까? 좋지. 나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 여기서 아낌없이 다 풀어볼게. 그리고 삼촌, 내 생각에도 우리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괜히 이런저런 걱정하다 보면 그 걱정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 내가 그걸 결혼 문제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잖아. 좋다 좋다. 그럼 너 이제부터 부대표야. 직함이 무거운 만큼 우리 둘이 할 일도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자, 우리 그럼 건배 한번 하자. 아예 파트너 된 기념으로.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삼촌을 오래 봐서 누구보다 믿음이 강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결혼이란 게 막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다른 방면에서라도 이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물꼬를 터준 건지 갑자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결혼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싸움 끝에 두 손도 발든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허락했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서럽게 울던 것처럼 제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땐 이 산을 하나만 넘으면 될 줄 알았죠. 제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도련님이 결혼하면서 저에게도 동서가 생겼는데요. 이때 더 높은 산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서방님은 남편보다 훨씬 더 시어머니에게 순종적인 편이라서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둘은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가 1년이 넘어갔었는데 서방님은 결혼까지 2달도 안 돼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높은 그림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날개를 단 것처럼 어딜 가나 동서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자랑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선 제가 있어야 했죠. 나는 이 프로그램 재밌더라. 여기 퀴즈 나오는 거 너는 다 맞출 수 있지? 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아,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 있으면 어머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여기에 저희 교수님도 한 번 나오셨었는데. 어머나, 그래? 아무렴 그런 데서 훌륭한 분이 많이 나오겠지. 넌 친구들도 다 의사 변호사 그러던데 서로 도움 주고받고 그럴 일도 많겠다. 이래가지고 대학이 중요하다니까. 동기들이 다 잘 됐어요, 어머니. 재미로 형님하고 다 같이 맞춰볼까요? 내기해보면 어때요? 걸만한 게 있을까요? 아이고, 너도 참. 제가 어떻게 이걸 맞춘다니. 괜히 지망대 나왔겠어. 네가 맞추는 거에 내가 이 집도 걸 수 있어. 상식 있으면 풀 수 있다잖아요. 저도 해볼만 하겠는데요. 참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용감하다 용감해. 이런 식으로 동서와 사사 껌껌 비교할 때마다 일부러 더 밝은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갈수록 자존심이 긁히고 똑같은 자리에 깊은 상처가 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갈수록 시댁에 도울 일이 생겨서 연락받고 갈 때마다 이상하게 저만 몇 시간씩 일찍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되고 나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동서는 여유롭게 어머니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구차하게 동서는 언제 오라는 연락 받았냐고 캐묻고 싶진 않아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와 함께 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유, 어머니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날인 걸 몰랐네요. 많이 급한 건 아니죠? 아, 예, 그럼 바로 갈게요. 제가 사갈 건 없어요?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깜빡하고 우리 같이 있단 이야기를 안 했네. 근데 동서한테는 어머니 연락 안 와? 어머니가 하도 급하다니까 나까지 정신이 없어서. 같이 가면 되겠네요, 형님. 그런데 동서와 함께 들어가자 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절 보더니 아니, 너만 오라니까 왜 바쁜 둘째를 끌고 와? 네가 연락한 거야? 아, 아니요. 금방 같이 있었거든요. 넌 첫째고 형님이면 마음이라도 넓게 써야지. 아, 어떻게 같이 밥 하나 차리는데 억울해서 동서까지 끌고 올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가만히 있어도 딸리는 게 많으면 좀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간 시간이 가도 마음에 차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아니, 어차피 동서도 부르실 거 아니었어요? 복날이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준비는 너랑만 하려고 했지. 제 손을 봐라. 저렇게 공부밖에 안 한 손으로 부엌일을 시키겠어? 부모가 서울대식 보내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일 함부로 시키지 말고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고 높은 자리 가라는 거지. 귀하게 큰 만큼 대우해 주는 거야. 집에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 나가면서 박사 준비하고 있는 동서가 훨씬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부려먹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고작 학벌이라는 게 억울할 따름이었죠. 이게 무슨 조선시대 계급 나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날은 저도 좋게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어요? 여태 저만 일찍 불러서 일 시켰던 거네요, 그럼. 그래, 바쁜 사람 불러 괜히 고생시키고 싶니 넌? 박사가 될 애한테 왜 그래?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어머니. 여기가 무슨 대학으로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가만히 있던 동서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며 쓱 나섰죠. 아, 어머니, 그때 형님이 저보다 허물없이 대학이 좋고 손도 야무지고 일도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텐 형님 칭찬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오해 생기잖아요. 형님, 어머니가 표현을 못하셔서 그래요. 다 형님하고 하는 게 손발이 잘 맞아서 그러신 거래요. 제가 일도 너무 느리고 서툴잖아요. 아시죠? 동서도 알겠지만 나 노는 사람 아니야. 나도 일하느라 바쁘게 산다고. 저요, 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한가해서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일 추가로 더해가면서 온다고요. 알아요. 어머니가 대학 따지시는 거 잘 아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하나까지 그 문제를 다 적용하면 안 되죠. 아이고,
너 아주 말하는 건 서울대야 서울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보란 듯 대학 이야기로 정리하니 점점 끝이 보이는 기분이더라고요. 굳이 내가 저런 산을 왜 오르고 넘고를 반복해야 할까?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치떨리게 미워할 수가 있나? 제가 더 피폐해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남편도 이 문제를 듣기 귀찮아하면서 책임을 피하더라고요. 나 얼마나 억울한지 당신 알기나 해? 내 말 듣고도 어머니 편드는 거야?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당신이 얼마나 말을 얄밉게 했으면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겠어. 원래 우리 엄마 토다는 거 제일 싫어해. 그리고 이제 나 봐서 참느니 마느니 괜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싸우고 싶으면 들이받고 싸우던가. 어차피 당신하고 엄마 문제잖아. 어머니랑 내 문제? 나만 일찍 불러서 식모처럼 일 시키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화가 안 나? 당신이 남이지 어떻게 내 남편이야? 결혼 전엔 엄마랑 그렇게 싸우던 인간이 이젠 아주 효자가 다 됐네. 그러니까 참지 마.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고. 난 안 말릴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엄마한테 따지듯이 말하는 게 심하긴 하더라. 나 같으면 웃으면서 좋게 좋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그거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너도 똑같구나 네 엄마랑. 시어머니도 모자라 남편하고도 부들부들 살떨리는 싸움으로 끝나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도 회사를 돌아가면 전 누구보다 유능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반엔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하는 법도 몰라서 조심스러웠는데 도리어 아무렇지 않게 사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삼촌처럼 다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만 만났다 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서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마음이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꼭 온탕 냉탕 오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보니 제 모습이 뒤늦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굳이 이런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견딜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회사는 1년 만에 초기 창업 비용까지 모두 갚고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모두 제 능력이 컸다며 크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고맙다. 고생했어. 여기까지 온 건 네 힘이 컸어. 솔직히 삼촌은 네 결정에 따라서 온 것밖에 없는데 우리 반응이 여기저기서 오네.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기부할 수 없냐고 묻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기부는 거절했다. 우리가 이익 내서 우리 힘으로 해나가는 게 목표니까. 장애인이 많다는 이유로 돈만 받고 있으면 회사가 크겠어? 자존심이 있지. 삼촌이 믿어줘서 고맙지. 난 여기 와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고작 지방대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어엿한 부대표고 삼촌 덕에 나 어깨 펴지는 거 있지? 어떤 멍청이가 아직도 그런 걸 따지고 살아? 타임머신 타고 왔다니? 그러니까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참 어렵네. 삼촌은 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겪는 고통을 다 안다는 듯 따스한 눈빛으로 지그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삼촌 생각에는 말이야, 자기 잣대로만 세상을 못 보면 그게 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 눈에 정답으로 사라질 필요 없다. 삼촌이 이 일 겪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날 보고 피하고 누구는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무슨 차이일까 싶은 거야. 난 그냥 똑같은 나일 뿐인데 그 사람들 마음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도 가능한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해. 왜 그런 말도 있잖냐, 미움받을 용기. 그런가? 삼촌 말대로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한심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인간 마음에 들려고 했으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조금 냉정하게 보이네. 삼촌이 나 도와주려고 나타난 것 같아. 진짜 고마워. 삼촌하고 일 끝나고 저녁 먹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참 아무것도 아닌 요 먼지 같은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고작 시어머니의 그런 편협한 잣대에 내가 서 있었던 것뿐인데 거기서 나와버리면 그만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턴 미움받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잖아요. 알아서 들이받고 싸우라고요. 그 말 그대로 해줘야지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었죠. 그래도 한동안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참에 동서 생일이 다가왔네요. 우리 박사님이 뭐를 좋아할까 모르겠다. 입맛에 맞으려나? 아유, 넌 여기 와서 전이랑 좀 부쳐. 잡채하고 갈비찜은 내가 마무리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아들, 입구에 풍선 하나 크게 세워놓고 예쁘게 여기도 꾸며라. 그래야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지.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온 식구를 부르더니 호들갑을 있는 대로 떨며 생일 준비를 시키더군요. 이젠 더 이상 제 생일에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고 그런 것도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지방대 나온 며느리란 대체 시어머니께 어떤 모습인 걸까요? 보아하니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저 묵묵히 혼자 전을 부치면서 삼촌하고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됐네요. 그냥 내가 나가버리면 저 인간 눈에 들고 말고 할 필요도 없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잠시 후 동서가 도착했고 남편과 서방님은 폭죽에 풍선까지 터뜨리며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서방님께 눈짓을 보이더니 방 안에서 상자 하나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언뜻 봐도 명품 가방이 들어있겠다 싶은 크기였죠. 좋겠다. 당신 생일이라고 우리 엄마가 준비했어. 난 가서 같이 고르고. 어머, 내가 그때 갖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거 엄청 비싼데. 얼른 풀어봐라. 아유, 아무리 비싸도 우리가 너한테 그런 돈 아깝겠니?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집 처음 와서 보내는 생일인데 대충 아무거나 사줄 수가 있나? 아, 재수씨,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탰습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참 대단들하다. 동서는 본인이 골라놓은 무려 500이 넘는 가방이라는 걸 알고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이 집에 처음 와서 보낸 생일은 어땠는지 아세요? 제 돈까지 써가면서 밖에서 음식 대접하고 어머니는 3만 원도 안 되는 샴푸 세트 하나 달랑거리면서 오셨었죠. 그래도 동서 생일이니 그 일까진 떠올리지 말자. 남편 놈까지 돈을 보탰다고 한 소리 하고 싶지만 꾹 누르며 참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뭔가를 툭 던지는 겁니다. 무릎 위에 떨어진 건 바로 고무장갑이었어요. 밥 다 먹었지? 아, 저기 가서 설거지 대충 해놓고 과일 준비나 해라. 네? 제가요? 눈치도 없어 보면. 네 동서 밥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 가만 앉아서 멀뚱히 구경하고 있으면 뭐해? 네 가방도 아닌데 구경해서 못하냐 이 말이야. 괜히 얼마 되지도 않는 선물이나 들고 와서 줄 생각 말고 네 동서 밥 한 끼 차례 먹인다 생각하고 마무리까지 잘해. 그게 선물이지. 아직 밥 안 먹었는데요. 그리고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아이 뭐?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냐?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집에 처음 시집와서 생일 보냈을 때 제 돈 써가면서 어머니 밥 대접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엄연한 차별 아닌가요? 그것도 설마 대학 때문에 다르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억울하냐? 그럼 좋은 대학 나오지. 사람은 학벌이 좋아야 사람 취급받는 게다. 그건 나뿐이 아니라 어딜 가서든지 똑같아. 귀한 대접 받고 싶으면 네가 그만큼 노력했어야지. 괜히 이런 날까지 시끄럽게 굴지 마라. 드제야, 신경 쓰지 말고 밥 푹푹 떠서 먹어 얼른. 아, 네 어머니, 저 많이 먹고 있어요. 반찬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또 그 입에서 대학이 나오는 순간 수저로 콱 입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서운한 티를 대놓고 앞에서 내는데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고 하는 게 더 분했죠. 평소 같았으면 이쯤에서 저도 접었겠지만 참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미 제 마음에선 끝을 한두 번 낸 게 아니었는데요. 근데 웃기죠. 어머니 말대로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사람 취급받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하는 건데 어째 달에 200도 못 벌고 다들 힘들게 사는 건지. 이 집안에서는 대학만 잘 나오고 잘 사는 사람은 없네요.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픽 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동선의 처지도 잘 알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몇 배를 매달 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학벌 따지고 드는 게 어이없을 수밖에 없었죠. 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다 너보다 잘 살고 있다. 누가 그래요? 어머니가 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내가 뭘 모르냐? 다 보이는데. 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식구로 사는 걸 영광인 줄이나 알아. 너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겠어.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네 동서도 밖에서 못 만날 사람들이야. 알아? 잘난 우리 집 장남하고 겨우 결혼 허락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하네요. 겸상까지 하게 해주시고. 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주 눈을 부릅뜨면서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 오늘 나 놀리려고 왔냐? 설거지 하기 싫으면 두고 그냥 가. 좋은 날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망치게 생겼다. 하여튼 하루라도 눈에 안 거슬리는 게 없어. 어쩜 이렇게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고 사는지. 제가 뭘 못 배웠는데요? 최소한 저는 사람 속이고 살진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없이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고요. 저도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 하는 말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소화가 안 되네요. 저도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아이고 못 참으면 뭐 상이라도 엎으시게. 아니요. 딱 2개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제 살면서 서로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다 말하고 갈게요.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이혼이고요. 저 무능한 인간 아내도 안 하고요. 어머니, 며느린 더더욱 끝입니다. 이혼? 아니,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제 말에 눈만 껌뻑이며 보던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서 말리더군요. 아이, 그만해.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이야? 가족들 다 보는데. 이 건방진 게 어디 내 아들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 너랑 살아주는 우리 아들이 한참 손해였지. 이름도 모르는 대학 나와서 명문대 나온 남자 만나 사는 걸 보고를 알아야지. 니까지 게 뭐가 잘났다고 그딴 소리를 먼저 해? 명문대? 웃기네요. 그래서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합니까? 고작 쥐꼬리만한 돈 벌어오는데. 이 인간 앞으로 된 월급 통장 한번 봐보세요. 7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얼마를 모았는지. 그동안 자존심 지켜주려고 생활비 달라는 말 안 하고 살았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월급 절반을 다 게임하는 한 날리고 5년째 승진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 그 자체죠. 어머니한테 연봉이 왜 직급까지 다 뻥튀기 했던데 모르셨어요? 이거 3천이 아니고 30만 원이네. 형, 설마 이게 전 재산이야? 뭐? 이거 정말 네 통장이야? 너 팀장 됐다고 한 지가 언제냐? 아니야, 내놔. 다른 데 또 있다고. 그리고 전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비밀을 그 자리에서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큼 시원한 복수가 없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명함이에요. 보세요. 네 명함이라고? 여기 부대표라고 돼 있는데. 네, 저예요. 어머니 저 그렇게 무시하셨지만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은 남들이 다 알아주더라고요. 그게 일로도 증명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집만 오면 지방대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하찮은 사람이 되는데 그걸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정작 어머니 아들은 이렇게 한심한 꼴로 사는데 말이에요. 당신이 부대표라고? 이거 언제 시작한 거야? 이런 큰 사업을 무슨 돈으로?
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까 궁금해하지 마. 그런데 갑자기 남편과 서방님이 저에게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시어머니 말리고 바라보자 갑자기 어머니는 태도를 바꾸면서 저에게 와서 헛소리를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남편까지 합세한 엄청난 쇼가 시작되었죠. 혼자 보기 참 아까운 광경이었네요. 우리가 일단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그동안 너도 서운했겠다 싶네. 우리 집에 둘째가 새로 들어왔고, 오늘이 무슨 날이니? 네 동서 생일이니까 그냥 좀 띄워주려고 별 뜻 없이 한 소리지. 내가 대학 괜히 너 상처받으라고 한 말은 절대 아니야. 엄마,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아까도 한마디만 더 하면 손이 나갈 것 같은 거 겨우 참고 있었네. 그리고 이 사람 생일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 얼마나 서운했겠냐고. 이건 내가 봐도 차별이야. 그래, 미안하다, 미안했어. 내년부턴 잘 챙겨줄게. 제가 내년에 여기 있을 것 같나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여보, 그때 엄마가 상황이 안 좋아서 해주고 싶어도 못 챙겨준 거야. 내가 기억이 났는데 왜 그때 엄마 보일러 수리한다고 돈이 갑자기 들어서 선물 못 해줬던 거잖아. 기억나지? 그래, 기억났다. 보일러 때문에 돈 들어가서 못 해줬었지. 참 가관이네요. 저 그래도 지방대 나온 건 변함없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부대표씩이나 올라가 있는데 능력이 먼저지. 시어머니는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렇게 굳건하던 대학 간판을 이제야 떼놓고 말하는 거 있죠. 끝까지 우기기라도 했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말하니 그동안 얼마나 그게 부질없고 힘없는 가치였는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더 우습고 볼품 하나 없는 인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애쓰지 마세요. 그거 결혼도 1년씩 반대하시던 어머니의 신념 같은 생각 아니었나요?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 생각까지 고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니 기준에 안 맞춰서 살려고요. 보니까 그게 과거에만 묶여있는 다 녹슬어버린 잣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좀 나와주실래요? 제가 여기서 더 두 사람 취한 꼴 보고 있는데 영 힘드네요. 예. 가지 말고 이 가방 너부터 받아라. 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어머니,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네? 얼마나 급했으면 동서한테 금방 줬던 가방까지 냅다 들고 와서는 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행동도 코웃음만 날 뿐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가방 제 돈으로도 몇 개도 살 수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이깟 걸로 사람 마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늦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오늘은 서로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두고두고 너한테 살면서 갚도록 하마. 첫째야, 우리 집 기둥이 네가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하고 이혼할 생각 초도 없어. 걔가 결혼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너도 알잖냐. 어머님, 그동안 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다 긁어놔서 그런지 이제 악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더 험한 꼴 서로 보기 전에 이만하죠. 그리고 학벌 좋은 며느리 찾아보세요. 어디 한번. 절 가로막고 안 놔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발차기까지 해가면서 힘겹게 떼어놓고 나오자 뒤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악을 쓰는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더라고요.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이혼하면 엄마 탓이라고. 멀쩡히 잘 사는 아들 이혼까지 시키고 엄마는 어떻게 오늘까지 저 사람한테 일 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놈의 대학 사람 질리게나 하고 며느리가 엄마 식모라도 돼. 저 사람한테 재수 씨처럼 한번 해준 적이나 있냐고. 그런 취급만 하니까 마음이 안 돌아서지. 엄마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제발. 난 한다고 했어. 가서 빌 만큼 빌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내 탓이냐. 그리고 이놈아, 너는 잘한 게 뭐가 있어?
애미한테 직급이며 월급까지 다 속여놓고 내가 네 엄마인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여태 살면서 학벌했던 엄마 탓 아니야? 엄마 기대치에 맞게 행동하려고 이때까지 살았잖아. 기대치에 안 맞으면 나를 자식 취급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먹어서도 거짓말한 거 아니야. 능력 없는 네 탓도 있지. 엄마한텐 연봉 엄청나게 받고 팀장까지 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잖아. 넌 네 발로 복을 찬 거야, 이 멍청한 거사. 그러니까 네가 고등학교 때도 서울대를 못 갔지. 미치겠네 진짜. 또 그 소리야. 그렇게 당하고도 그 말이 나와 지금?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으면서 지방대를 왜 깔봐 엄마가. 그럼 공부해서 가보라고. 그 사람 다녔던 대학 엄마는 근처에도 못 갈 거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너까지 날 무시해?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도 기회는 많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에 서서 화를 내주고 어머니께 큰 소리라도 쳐줬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좀 더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제 명함이 나오고 나니까 제 편이 되어주는 걸 보고는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중엔 어머니가 시켰는지 동서까지 연락이 와서 이혼을 말렸지만 제 선택엔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전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회사 일에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삼촌도 그렇고 부모님까지 제 이혼을 응원해주면서 뭐가 아쉬워서 제 상황에 그런 결혼을 유지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 준비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시어머니가 씌워놓은 학벌이란 틀에 갇혀서 장점이 많은 저를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딜 가든지 일로도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자신감도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결혼을 워낙 힘들게 해서인지 이혼이 두렵기도 했고 이렇게 쉽게 제 마음에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낼 줄도 몰랐는데 막상 다 끝나고 와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아빠나 삼촌과 함께 둘레길도 많이 다니고 골프도 시작해서 취미생활까지 즐기고 있는데요. 이런 여유가 생기니 혼자 사는 것도 꽤 괜찮다 싶은 거 있죠. 제 어깨를 누르던 피곤한 게 그냥 싹 달아난 기분입니다. 혹시 저처럼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음에서 끝이란 신호를 알려줄 때 외면하지 말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